신은 죽었다는 니체가 처음 이 말을 쓴 지 한 세기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서구 문명을 형성했던 토대의 붕괴라는 위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 선언의 그림자 속에서, 그것이 남긴 자유와 불확실성 속에서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독일로 떠난 저의 여정은 이 위기의 뿌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니체의 출생지인 레켄과 괴테의 도시 바이마르로의 순례였습니다. 저는 이 두 거장, 즉 급진적인 철학자와 계몽주의 시인을 형성했던 풍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라이프치히행 기차는 니체의 격동적인 사상과는 거리가 먼 고요한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요한 곳에서 그토록 혁명적인 사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여정은 동의나 감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레켄은 조용하고 잊혀진 마을입니다. 기념물도 없고 오직 침묵과 들판뿐입니다. 1844년 이곳에서 니체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이 경건함의 한가운데서 자랐다는 것은 깊은 아이러니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산산조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동생의 죽음. 이 고요한 환경 속에서 겪은 상실감은 그의 철학을 정의할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니체의 무덤은 교회 옆에 소박하고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차라투스트라의 예언자는 어린 시절의 고요한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광활한 풍경은 자유와 무의미함,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니체의 사색을 위한 캔버스입니다. 그는 신의 창조물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로 채워져야 할 공허를 보았을까요? 레켄을 떠나면서 저는 그의 고독의 무게와 그의 급진적인 질문들을 부채질했던 고통을 느꼈습니다. 허무주의의 예언자는 무엇보다도 조용한 마을 출신의 상처받은 소년이었습니다. 니체의 여정은 강렬한 관계들로 형성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에게 신성한 질서가 아닌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그너와의 우정은 새로운 신화를 약속했지만 스디스는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루 안드레아스 살롬의 등과의 짧은 인연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내 절망으로 변해 그의 고독을 심화시켰습니다.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니체가 쓰러진 후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그의 유산을 왜곡하여 그를 민족주의, 그리고 나중에는 나치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지적 정직성을 위해 싸웠던 니체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배신과 고독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유산의 비극은 그의 삶의 비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레켄의 교회 묘지에서 저는 현대 생활에서 교회의 역할이 퇴색하고 있음을 성찰했습니다. 한때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이 건물들은 이제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성소가 아니라 관광 명소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쇠퇴를 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신앙의 상실은 우리를 여전히 형성하는 의미의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성한 질서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텅 빈 교회는 상실이자 질문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임무는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시대의 공동체와 의미를 구축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침묵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레켄의 침묵을 떠나 바이마르로 가는 것은 흑백에서 컬러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마르는 독일 계몽주의의 심장입니다. 괴테와 실러에 의해 형성된 도시로 이성과 예술이 번성했습니다. 그곳의 공원과 고전 건축물은 니체의 격동과는 너무나 다른 조화와 질서의 이상을 반영합니다. 극장 광장의 괴테와 실러 기념비는 니체의 고립과는 반대로
우정과 창조적인 동반자 관계를 기념합니다. 그러나 바이마르의 역사는 나중에 드리워진 어둠, 즉 실패한 바이마르 공화국과 인근 부헨발트 수용소로 인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인간 멸망의 정점과 실패의 시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바이마르의 이중성은 우리에게 문화와 역사의 복잡성을 직시하도록 강요합니다. 그곳은 인류의 최고와 최악이 만나는 곳입니다. 바이마르에 있는 괴테의 집은 천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모든 방은 광물, 예술품, 과학기구 컬렉션 등 그의 호기심을 반영합니다. 괴테에게 예술과 과학은 동일한 진리, 즉 우주의 조화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소박하고 간결한 그의 서재는 파우스트와 같은 걸작들의 탄생지였습니다. 괴테의 삶은 사랑과 우정으로 풍요로웠지만 동시에 절제와 고독으로도 가득했습니다. 그의 집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이해와 창조에 헌신한 삶의 증거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술, 과학, 일상생활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괴테의 세계는 분열이 아닌 연결의 세계였습니다. 괴테와 실러는 처음에는 경쟁자였습니다. 한 명은 궁정의 고전주의자였고 다른 한 명은 열정적인 반항아였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과학과 사상에 대한 대화로 시작되었고 바이마르를 변화시킨 동반자 관계를 촉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도전하고 영감을 주며 바이마르 고전주의로 알려진 운동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편지는 드문지적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두 명의 지성이 서로를 위대함으로 이끌었습니다. 실러의 이른 죽음은 괴테를 비탄에 빠뜨렸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그를 애도했습니다. 극장 광장의 기념비는 그들의 유대감을 포착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공유된 탐구의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위대함이 종종 고독이 아니라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고립의 시대의 그들의 우정은 창조적인 공동체를 위한 모범입니다. 바이마르는 괴테와 실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독일 이상인 문화, 쿨투레의 상징입니다. 잠시 동안 이 작은 도시는 예술, 철학, 인본주의적 가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안나 아말리아 공작부인 도서관과 도시의 공원들은 지식과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심을 구현합니다. 도서관 화재와 같은 비극 이후에도 바이마르의 문화에 대한 헌신은 지속됩니다. 괴테가 부분적으로 설계한 일름 강변 공원은 사색을 위한 풍경입니다. 그 자체로 철학적인 선언입니다. 바이마르는 우리에게 속도와 상업보다는 예술과 사상을 소중히 여기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의 정신은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기입니다. 즉, 마음과 영혼을 키우는 사회입니다. 역사의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문화에 대한 바이마르의 믿음은 강력한 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뢰켄에서 바이마르로의 저의 여정은 니체의 급진적인 의심과 괴테의 창조적인 질서 사이의 긴장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의미와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니체의 도전은 공허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고 괴테의 도전은 그곳에서 아름다움과 연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의심할 용기와 창조할 희망입니다. 그들의 삶은 성찰하는 삶이 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질문들과 깊이 함께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뢰켄과 바이마르의 유산은 초대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창조하고, 우정과 의미를 추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들의 메아리 속에서 우리는 경고와 영감 둘 다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선물입니다.